안녕하세요. 유경문입니다. 오늘은 21세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 전략과 우리의 선택 제 13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13강의 그 주제는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 방안 2에서 신삼균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균권 정책, 정치 권력의 균등화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익인간의 그 사상의 실천 방안 두 번째로서 조선 선생이 주창했던 균학, 균권, 균부에서 균권 정책, 정치 권력의 균등화 방안을 보겠습니다. 균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개조를 위한 정치의 균등화 방안으로서 조선 선생이 주창했던 것이죠. 조선 선생이 기초하고 김구 주석이 서명해서 1941년도 11월에 그 임시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조선 선생의 삼균제도에서는 교육, 그 다음에 정치 권력, 그 다음에 부력, 경제력을 고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보통 선거제도를 실시해서 정권을 균이하며 라는 내용에서 보통 선거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동, 리, 촌과 면, 읍, 도, 군, 부와 도의 그 자치조직 및 행정조직과 민중정당의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가 배합 실시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해방 1948년 재헌헌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있기 전에 지방자치 제도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치, 사회 혼란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자 1961년에 집권한 군사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폐지시켰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적 정부 형태를 갖춤으로써 정치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경제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그 대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게 되었으며 국가 발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죠. 따라서 1991년에 법적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으며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주민의 그 직접 보통선거에서 선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최소한 그 외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지방분권형 국가체제가 되었습니다. 조선 선생의 그 삼균제도 중 균권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삼균제도 중 균권, 다시 말해서 정치 권력의 균등화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991년에 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서 2022년 현재 그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지 2022년까지 현재 그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지 30여 년이 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정치 권력의 균등화인데 보다 완숙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조기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조기 정책을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균권정책, 정치관리의 균등화 방어서, 이것은 이제 국가개조를 하고 연관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개조를 우리가 해나간다 했을 때 정치 권력의 균등화가 필요한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은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조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균권을 위해서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전하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러한 관점입니다. 정치 권력 균등화 또는 분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겨야 하는데, 대폭 넘겨야죠.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지 30여년 지났지만은 중요한 인허가권이라든가 중요 정책 결정권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권력의 균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갖다가 과감하게 넘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치 권력의 중앙정부의 국회의원 수를 한때는 일부에서는 정치권에서 중앙정부의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죠. 오히려 중앙정부의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지방의회의 그 기능 강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서 지방분권적인 정치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조치로 정치 권력의 분산을 통해서 민주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 행정부에서 정치권의 분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하였으나 입법 분야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중앙의 국회의원들은 국가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중앙정부의 국회의원들은 국가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의 제정과 행정부의 감시 업무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심의를 위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제도가 1991년도에 부활되었으므로 지역 문제는 지방의원들에게 그 기능과 권한을 넘겨줘야 합니다. 1991년대 지방의회제도가 부활되면서 2022년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총수는 3,75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일을 의원들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가 도입된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는 정치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현행법상으로도 국회의원 수가 2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의 현행 국회의원 수를 약 3분의 2 정도 200명 수준으로
인원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1인당 주민수나 국토면적 등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면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인구 비례로 할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미국의 약 4.4배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인구 약 70만 명 이상의 국회의원 하나 정도 1명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인구 약 16만 명 이상의 국회의원 1명꼴이기 때문에 인구 비례로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미국의 약 4.4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약 3,700여 명의 지방의원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지방일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국회의원 숫자가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1년에 약 8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소요비용이 약 8억 원이므로 만약 100명을 줄인다고 하면 1년에 약 800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임기 4년을 고려한다면 4년 동안 3,200여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빈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게 더 많은 성과가 있으라고 판단됩니다. 오늘날 국민들의 눈에 비추어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소속 정당의 이익과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싸움박질에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정당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중앙정부 국회의원 수를 2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럴듯한 각종 이유를 들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계속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고 정치적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1인당 국회의원 수는 국토 면적 등 또 인구 비례로 봤을 때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 2021년 현재 3,751명의 지방의원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지방의 일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약 8억 원이라고 하니까는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숫자가 많을수록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찬성할 수 있겠으나 줄이는 데는 결코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200여 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면 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차차기에 적용될 국회의원의 정수,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든다면 200명, 250명, 300명 등 별도의 어떠한 기구에서 연구조사하여 예시된 정책적 국회의원 수에 대한 적정 국회의원 수에 대한 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차기 또는 차차기에 국회의원 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차기의 국회의원 수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차기의 국회의원 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차기에 적정 규모의 국회의원 수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치 권력에서 정치적 부담이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차기에 적정 국회의원 수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정치권에서 선거구 조정이라든가 지역구 국회의원 수 그리고 비례대표에 따른 전국구 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를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자숙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재임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되면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들은 차차기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에 찬성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는데 찬성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적정 의석수 결정은 국민들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회의원 숫자가 많을수록 정치적 합의를 이끌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현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린 일에 찬성할 수는 있으나 줄이는 데는 결코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200여 명으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그 연구조사를 해서 적정한 수준을 예시하고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균권을 위해서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그 기능 배분의 재조정에 따른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 방안에 관해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특히 그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가 갖는 가장 큰 취약점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국세 중심으로 조세구조와 중앙집권적 그 국세 중심의 조세구조와 중앙정부의 의존적 재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행 지위는 아직도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그 시도별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 50.4%이며 각 시도별 지방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살펴보면은 서울의 지방 재정 자립도는 81.48%, 경기도는 64.8%, 인천은 59.8%인데 비해서 부산은 53.8%, 광주는 43.3%, 충북은 34.8%, 강원은 28.8%, 전북은 30.1%, 전남은 28.1%에 불과합니다. 또한 2021년 현재 223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넘는 곳이 10곳에 불과하고 40% 이상인 곳은 19곳, 30% 이상인 곳은 29곳, 20% 이상인 것은 64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인 곳이 104곳, 기초자치단체의 약 46%가 되고 지방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인 곳도 9곳이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로 거두어들인 돈으로 그 지방 공무원의 월급조차 해결하지 못하여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어렵습니다. 이는 곧 정치 권력의 분산, 즉 조수환 선생이 주장한 균권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는 정치 권력 측면에서 볼 때 홍익인간 사상이 실현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대 성공적 정착을 통해서 지방분권의 정치 권력의 나눔 또는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한 지방분권화는 정치 권력의 나눔 또는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남한과 북한 간의 통일국가를 이룰 경우에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따라서 남한과 북한 간의 통일국가를 이루기 전에 대한민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공 정책의 핵심은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이나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그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그 세원의 국세 편중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지 30여 년이 되어가면서도 조세 수입 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지방정부 비중이 낮다는 것이죠. 즉 조세 수입 면에서 볼 때 지방세 비중이 여전히 낮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약 8대2 정도로 머물고 있으며 세원의 국세 편중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세수구조의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그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지방정부의 이러한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국세 중심으로서 국세 중심으로 지방세 비중이 매우 낮아서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괴리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약 8대2 수준인 반면 최종적 지출, 지방교육비 지출 및 지방정부의 지출을 할 경우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이 약 4대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과 세출의 괴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셋째, 지역 간의 세원의 그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세원의 지역적인 편차 현상, 즉 도시 지역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편제된 한편 도나 군 등 비도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세원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한 세목은 이미 국세로 되어 있어서 지방세 세원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에서 국세 일부 세목을 지방세목으로 전환한다 하여도 지역 간의 세원의 편차가 매우 심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대폭 확대해 줄 수 없다면 형평성 증진을 위해서는 독일과 같은 공동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거나 아니면 독일의 공동세 제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비율을 대폭 올려줘서 지방정부의 세출자주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 교부세율이 19.24, 내국세 19.24%인데 이를 25 내지 30% 이상으로 올려주고 동시에 그 지방정부의 세출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세원의 공유 방법으로서 지방정부 간의 그 역교부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예인데 독일의 연방정부의 경우에서는 독일의 연방정부에서는 주정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단체는 기본법의 물론 주정부, 기초단체는 지방자치는 기본법에 의해서 각각 특정한 조서를 징수해서 자체재원으로 삼고 있으며 몇 가지 공동세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단체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독일의 조세 체계에서 세수 비중이 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공동세에 속해서 이 세목을 연방정부, 주정부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일정 비율로 공동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조세 체계는 세수 분리와 세원 공유제를 병행하고 있는데 세수 분리제에 따라서 연방세, 주세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 분리되고 있고 세수 공유제에 의해서 연방과 지방의 세수를 공유하는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수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세수 규모 측면에서 공동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세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세수에 있어서도 약 80%의 지방세수에 있어도 약 8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지방세 체계를 분석하면서 그 핵심 체계는 공동세 제도입니다. 그럼 또 공동세 제도라는 게 뭐냐? 또 공동세의 장점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하는 기준이 있지만은 기준에서 세목을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세는 조세 분류 기준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세수의 중앙정부 편중된 경우 복잡한 세목 이양 없이 세수의 분배가 가능합니다. 세수 독립제 하에서
그래서 독립주에서는 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치 세목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많은 세목이 신설되는 경향이 있지만은 공동세 제도에서는 조세체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세 제도는 조세체계 단순화로 징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세인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부가세의 지역 연계성을 높일 수 있고, 소득세의 경우 납세 의무자의 지역에서의 경제행위, 법인세의 경우 대상 기업의 지역 공장 입지, 그리고 소비세의 경우 지역에서 소비 행위 등이 세수로 연결됩니다. 공동세는 그 지방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대를 기할 수 있어 지역 발전 및 지방자치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 공동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이양이라고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 없이 배분 비율의 조정, 재분 비율의 조정을 통해서 쉽게 지방재정 확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세는 지방재정에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확충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세의 대상이 주요 세목이기 때문에 지방세수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여러 해에 걸쳐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목 조정을 논의했어도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세의 경우 국세 지방에 의한 모호한 기준에 따라 조세를 분리할 필요가 없고 재정 조정 절차상의 어려움 없이 지방정부의 재정이 확정이 가능합니다. 그 지방은 지방정부의 간섭 없이 재정을 할 수 있으며 세원이 안정되어서 지방재정이 안정화가 가능하고, 또한 지방세 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지방제도 한편 독일 지방제도 대표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역교부세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이 요구됩니다. 또한 독일 지방제도의 대표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역교부세 제도도 우리나라 지방재정 운영에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주정부 간 수평적인 재정조정 제도는 재정이 취약한 주와 우수한 주로 분류해서 취약한 주는 조정교부금을 수령하고 반면에 우수한 주는 조정기여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그 주간 수평적인 재정조정 조절을 통해서 취약한 주도 각 주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주성을 펼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주정부 간의 추가적인 세입의 격차 해소를 통해서 주정부 간의 세입의 격차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재정력이 취약한 주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의 적정 규모는 주민 1인당 재정력이 1인당 전국 평균 재정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평균 대비 부족분에 대한 조정교부금은
그 부분적이지 결코 그 완전하게 보존되지는 않습니다. 보존 방식은 그 선형 비례적 조정 교부금 분배 비율을 활용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그 재정력 우수주가 지불하는 조정 기여금의 규모는 재정 우수주의 주민 1인당 재정력이 1인당 전국 평균을 얼마 초과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평균과의 격차는 차액의 규모에 따라서 차액의 일부를 걷지만 결코 그 전액을 걷지는 않습니다. 징수 방법은 선형 비례적인 조정 기여금 징수 비율을 활용하고, 이는 조정 기부금의 분배 비율에 대칭되며 조정 기여금과 조정 교부금의 합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조정 교부금의 분배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비율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간 재정 조절을 통해서 국민 1인당 재정력의 순위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주간 수평적인 재정정을 통해서 재정력 격차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 1인당 재정력이 전국 평균에서 재정력이 70% 내지 90%인 재정력이 취약한 주의 경우 주간 수평적 재정 조정 후에 재정력이 91% 내지 9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면에 주민 1인당 재정의 전국 평균 110 내지 120인 재정 우수 지역의 경우 재정 조정 이후 재정력이 104 내지 106.5로 완화되어 재정력 격차가 축소되는 그러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수평적 재정 제도는 독일의 사회적 그 평등 사상이 잘 반영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에 의해서 조정 교부금을 증서하거나 조정 기여금을 지불하는 기준으로서 주민 1인당의 세입 규모를 사용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의 총량적 규모를 중심으로 재정력 평가를 함으로써 지역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지역 갈등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그 역교부세제도와 같은 수평적 재정제도에서 사용하는 주민 1인당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방안과 지방 간의 그 상호 부재 개념을 도입한 합리적인 재정 조정을 통해서 지역 간 화합을 유지하는 것이 건전한 경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 독일식 제도가 우리 실제에 맞게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살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공동체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이 부유한 지방자치단체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역교부세제도와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공동세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 간에도 재정력이 부유한 지방자치가 가난한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역교부세 제도 같은 독일식 재정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운영되는 그 조정교부금 제도는 재정력이 약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형평성 향상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일정 원칙과 기준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일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간의 재정력의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독일식의 역교부세 제도의 재정 운영 방식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선해서 적용하는 방식이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방의 재정력을 향상시키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것 같이 독일식 공동세 제도를 실시하다고 실현할 수 없다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법정 교부율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대폭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자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입의 자주권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자주권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필요로 재원을 자주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면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재정의 구조 상황을 보았을 때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라든가 세입자주권을 갖춘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세입자주권보다는 세출자주권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지방세 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에 교부하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이외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자주권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연차적으로 더욱 증가시켜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확대시켜줘야 합니다. 즉 법정교부율 내국세의 19.24%를 갖다가 점차 증진시키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27%를 포함해서 중앙정부의 내국세 배분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더 많은 교부금을 지방정부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세출자주권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이행해 주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기능을 이러한 조치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동시에 재정 재원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생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세입자주권 확대보다는 세출자주권 확대가 더 바람직한데 독일의 공동세 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이 세제나 재정운영의 혼란과 부작용을 극소화시키면서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중앙정부에게 조건 없이 넘겨주는 지방교부세율의 상향 조정입니다. 지방교부세율은 2000년 이전에 내국세 13.27%였으나 2000년부터는 15%로 상향되고 2013년도에는
19.24%까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실시된 부동산 교부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넘겨주고, 또 2015년부터 실시된 소방안전교부세, 담배 개별 소비세의 45%를 지방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충분히 하지 않고 지방자치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법정 교부세율의 점진적 인상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세율의 목표를 설정하여 연차적으로 내국세의 25%에서 30%까지 증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개조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정치권의 정치 권력의 균등을 촉진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즉 지방세율의 연차적 향양 조정을 통해서 내국세 25 내지 30%까지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조소왕의 3균 제도 중 정치적인 권력의 균등화, 즉 균권을 확대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중앙정부의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지방에 낙후된 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안이므로 홍익인간 사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정착은 장차 있을 남한과 북한의 통일국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반복해 강조드리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여러 이해관계로 독일식 공동세 제도를 실현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법정 교부세율을 점진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 지방교부세 총액은 내국세의 총액의 19.24%를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외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지방의 세입자주권 확대보다는 세출자주권 확대가 바람직한데, 독일의 공동세 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육세 제도를 개선 확대 운영하는 것이 세정의 혼란과 부작용을 극소화시키면서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즉 지방자치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서 있는 법정 교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방교부세를 목표 연도를 설정해서 연차적으로 25 내지 30%까지 수준까지 증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개조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력 증대는 정치권의 균등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 방향이기도 합니다. 즉 지방교부세를 25, 30%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조상원 선생이 주장했던 3균제도 중 정치권력의 균등화 방안, 즉 균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14강과 15강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 방안으로서 신삼균주의 중 균부정책, 즉 부와 정치 권력의 균등화 방안을 2회에 걸쳐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